내 자리 잡고
지난 7월 16일 날 세계문화유산으로 한국의 서원이 등재가 됐죠. 그리고 9개 서원 중에 하나로 무성서원이 이렇게 손을 꼽히고 있습니다. 포함이 됐습니다. 무성서원이 서원으로 출발한 지는 한 400년의 역사죠. 고은 최치현 선생님이 태산 고을로 오신 때부터 따지면 한 1100년의 역사가 됩니다. 890년경에 태산 태수로 왔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으니까요. 무성서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는데 무성서원에서 뭘 해야 될까? 앞으로 무성서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말만 세계문화유산이 됐으니까 참 좋다, 참 좋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시대의 어떤 정신을 담아내야 세계문화유산에 맞는 정말 앞으로 100년 후, 200년 후, 400년 후 후손들이 그 시대 무성정원의 역사에서 틀림없이 아주 중요한 역사로 기록이 될 텐데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에 무성서원이 어떤 역할을 하고 이 무성서원이란 공간에 어떤 정신을 담아내서 이렇게 앞으로 100년 후, 200년 후 이어지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과 저희 모두의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서원이 9개의 서원으로서 공통점이 있지만 또 각기 9개 서원이 다른 점이 있죠. 그러면 무성서원은 어떤 공통점 속에서 어떤 다른 점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하는가요? 그래서 고은 최치원 선생님이 나라의 풍류의 도가 풍류라는 도가 있는데 이게 아주 현명하게 그지없다라고 하셨죠. 조선시대 이게 서원으로 만들어지면서 이 공간에서 그 성리학 전신에 투철한 선비들을 길러내고 그랬죠. 이 시대의 풍류를, 이 시대의 선비 정신을 어떻게 해야 저나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이런 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이 됩니다. 누각이 현가루죠. 공자님은 예와 악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는데 악은 다른 악이 아니라 선비들이 내면의 수양을 하는데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방법으로 악을 선택을 했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악이나 이런 것하고 많이 본질적으로 다르죠. 그런다고 그것과 또 무관하지도 않고 그래서 어떤 정신을 담아내고 어떤 역할을 하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많은 모색 중에 하나로 이렇게 풍류와 도를 통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이야기하다가 음악도 함께하고 음악과 이야기가 잘 어울러지는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이런 어떤 풍요 이런 것들이 무성서원에서 과연 이어질 수 있을까? 이어진다면 조선시대 선비들이 악을 통해서 마음을 수용하고 다스리는 데 큰 역할을 했듯이 요즘 저희들에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힐링을 느끼게 하고 또 이 공간에 오시는 분이 이 공간을 다녀가신 분들이 무성서원에 다녀가면 괜히 마음이 편안해지던데 기분이 좋던데 거기 가니까 아주 기분이 좋아지더라 하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힘들거나 여러 가지 복잡한 이런 게 무성서원에 다녀가면 너무 좋더라 다음에 또 가고 싶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공간으로 할 때 그리고 이 시대 사람들과 함께하는 정말 그 진정한 의미에서 공간으로서 거듭나야 아까 말씀드린 세계문화유산으로서 벽에 맞기도 하고 또 앞으로 100년 후 몇백 년이 가서 무성서원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모색의 방법 중에 하나가 풍류와 도가 있고 정가 배우기도 하고 서예 배우기도 하고 또 1박 2일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풍류와 도를 논하다라는 마지막 프로그램이에요. 올해 내년에 이제 프로그램을 짤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어떤 프로그램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또 어떤 프로그램을 새로 하는 게 좋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있으면 심탄회하게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함께하는 공간, 함께하는 무성서울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그 풍경화도는 전북과학대학의 유정국 교수님이신데 아마 무성서원뿐만 아니라 정읍이나 전라북도 지역의 역사나 문화 이런 걸 이 교수님처럼 구수하게 이렇게 풀어내는 분이 또 누가 있을까 싶습니다. 유정국 교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3년 그러니까 일제가 1910년에 우리나라를 빼앗은 이후 3년 후에 행정구역 개편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 정읍 지역은 그 이전까지 1913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즉 오늘날과 같은 행정구역 개편이 하기 이전에는 정읍 지역은 고부군이 가장 커가지고 위치를 조선시대 제도가 부목군현 제도라서 군은 크고 현은 적어요. 그래서 이제 작은 지역에 현이 두 개인데 태인현하고 정읍현이고 고부 지역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고부가 얼마나 컸었느냐면 그때는 군이니까 고부군 지금 고부면을 포함해서 영원, 이평, 신택 일부, 부안 백산, 그다음에 고창 성내, 소성은 말할 나위도 없고 정읍 덕천, 심지어는 농소동 정읍 시내에 이르기까지 거기까지 가까이 공평동까지 다 고부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읍은 조그마한 지역이고요. 고부는 굉장히 큰 지역이 있습니다. 정우라든가 여기까지 다 고부 땅. 그다음에 태인이라고 하는 지역은 그 이전에 1913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여기 태인하고 칠보하고 산내, 옹동 이 정도만 이게 태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면을 나눠가지고 칠보면, 옹동면, 산내, 삼내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태인면이 적어졌지만 태인면도 큰 면이고 그러니까 큰 현이 두 개고 아주 더 큰 군이 하나고 이렇게 되어 있고 다른 건 없었습니다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조선 말렵 또는 조선 시대에 이쪽 지역이 풍요로운 고장이었습니다. 매우 풍요로운 고장이라서 고부군수 조병갑이가 그만두고 나서 다시 상을 다 치르고 난 뒤에 부모상을 다 치르고 다시 조대비한테 파워를 행사해가지고 다시 고부 군수로 다시 발령나거든요. 왜냐하면 먹잘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풍요로운 지역에서 사는 사람 그 지역은 한편 풍요롭기도 하지만은 수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도 지역이 풍요롭기도 하기 때문에 옛날에 일제 임진왜란 되기 전후로 해가지고도 많이 수탈을 많이 당했어요. 침략을 많이 당하고. 왜냐하면 풍요롭기 때문에 강원도로 도둑질로 가러 일본 놈들이 안 가죠. 전라도 쪽으로 주로 옵니다. 그래서 전라도가 많은 풍요롭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약탈, 수탈 당했다. 외적들이 약탈하기도 하고요. 고부군수 같은 이런 나쁜 탐관우들이 약탈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그런 약탈이 있고요. 또 그 반면에 고부군수 조병가지 같은 사람 말고 훌륭한 최치원 선생님 같은 분이 이렇게 태수로 그때 당시에는 태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통일신라 시대에는 여기가 태산이라고 하는 지역이었고요. 인의 현하고 합쳐서 나중에 고려 태종 때, 조선 태종 때 초기에 태자 인자 앞 글자를 빼가지고 태인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태산과 인의, 태산군, 인의, 현 두 개를 합쳐서 앞 글자를 빼서 태자 인자 그래요. 우리 지명을 되게 그렇게 만들어요. 전주도 아주 합쳐서 전라도, 강릉과 원주 합쳐서 강원도 이렇게 앞 글자를 따서 그렇잖아요. 경상도는 어디예요? 간단하죠. 그렇게 이름을 정합니다. 되게 태인도 태산군하고 인의 현하고 합쳐서 태인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크게 어진 마을이기 때문에 태인이다. 근데 수준 떨어지는 소리고 원래 그렇게 돼 있는데 일단 이쪽 지역이 풍요롭기 때문에 수탈이 많았다. 반면에 최춘 선생이라든가 훌륭한 신잠 선생 같은 훌륭한 군수 현감이 오시면 거의 풍요로운 지역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대로 풍류가 성하게 됩니다. 음악이 발달하고 또 유상대를 만들어서 유상곡수에 술잔을 띄워놓고 시를 읊고 노래를 즐기고 술 한잔 먹고 소통하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동네 마을의 어르신들과 또 시인 묵객들과 또 정치하는 군수나 현감이 어울려져서 시정 의견도 듣고 또 그걸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장이고 또 놀이마당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대표적으로 우리 최춘 선생님은 최춘 선생님 얘기를 먼저 하면서 풍요 얘기를 나중에 뒤에 하겠습니다. 엮어가면서 최춘 선생님은 두 가지 신입니다. 하나는 공부의 신, 공부를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당군 조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최춘 선생님처럼 공부 잘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문학에서는 제가 원래 국문학 전공입니다. 국문학에서는 최고 학자로 최춘 선생을 꼽아요. 대문장가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최춘 선생은 원래 천재였어요. 그래서 국비유학생으로 당나라에 12살 되어가지고 유학을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2살 얘기를 저 유학 지금 몇 살 먹었어? 8살 4년 후에 유학 가요. 이렇게 어린 애를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기 교육을 시킨 거예요. 천재를. 근데 이 천재가 공부도 정말로 잘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최견일이라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당나라 유학 보내면서 10년 안에 과거 긋지 않으면 12살 먹었으니까 22살까지 해가지고 긋지 않으면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이렇게 몰아붙였습니다. 유학을 떠나자마자 천재가 공부를 하니까 얼마나 이 공부를 잘하겠어요. 10년 되기 전에 햇수로 7년 만 6년이 지나서 18세에 빈공과에 급제를 합니다. 거기는 이제 전선제도라 해가지고 바로 발령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은 공무원이지만 약간 임시직처럼 2년간 발령 냈다가 잠깐 쉬었다가 또 1년간 발령 내고 점수에 따라서 계속 이어서 하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전선제도로 그나마 또 한국에서 우리 조선에서 왔기 때문에 그때 이제 신라에서 약간 늦게 발령 나가지고 2년 후에 발령 나는데 2년 후에라야 20살 때 율수현이 그러니까 중국에서 벼슬을 하는데 20살 때 벼슬을 치러 나가니까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 군수로 나갔어요. 중국 당나라에 가서 20살 애기가 그런데 애가 잘 다스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잘 다스리고 그래가지고 또 2년 후에는 자기가 이제 또 승진하는 박학경사과라고는 시험이 있어요. 과거 시험이 있는데 그것은 아주 고위 관리를 뽑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 시험을 기다리고 절에 들어가서 공부를 또 죽게 하는 사람이 공부의 신이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황소난이 일어나고 전국이 불안정해가지고 시험이 없어져 버렸네. 그 최춘 선생이 사실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그럴 때 굉장히 불행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험을 보고 실력을 다 길렀어도 그 시험을 못 보고 있다가 그냥 또 다시 공무원 발령을 안 내니까 관리 발령을 안 내니까 먹고 살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당나라 아는 사람 밑에서 들어가서 일 봐주고 이런 일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글 잘 쓰기로 유명하고 시를 잘 쓰고 그러니까 고변 또는 발음을 고병이라고 하는데 그 막하에 들어가서 종사관으로 들어갑니다. 황소나를 고병이가 마치 토벌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글 문서를 쓰는 종사관이기 때문에 글을 잘 써가지고 이름을 날리기 시작합니다. 중국 그 당나라에서도 유명한 시인으로 문장가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네가 황소를 토벌하는 글을 써라 한 글이
토황소격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것을 말을 바꿔서 토황수 경문이다 이렇게 얘기지. 황소를 토벌하는 경문이라고 하는데 그걸 써가지고 일약 문명을 중국 천하에 다 알리게 됐습니다. 그 글을 읽고 황소가 전율을 느껴가지고 벌벌 떨어가지고 사기가 떨어져서 무찔러가지고 고병 군대가 이겨서 평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당나라 황제가 최천 선생한테 자금 어대를 하사했는데 자금 어대라는 것이 이게 임금이 준 혁띠를 하사한 것이 아니라 여기다 조그마하게 그 물고기 모양의 금 메달 같은 것을 차고 다녀요. 요거 금 물고기를 차고 다니면 중국 자금성 가보셨죠? 그 문을 무사 통과해 가지고 황제까지 직접 만나 배알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돈 많은 어대를 하사하던 것이 아니라 아무 때라도 황제를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말하자면 큰 은총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벼슬도 많이 올라가고 잘하고 있다가 20살 때부터 벼슬을 하다가 종사관으로 그냥 야인으로 지내다가 종사관으로 이름을 날렸다가 시인으로 이름 날렸다가 중국에서도 시잘 쓰는 사람 한 5명 그 안에 다 들어가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공부는 죽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 29살이 되자 12살의 유학 간 아기가 자 이게 가만히 보면 17년이 지났는데 고향 향수병이 났어요. 향수병. 엄마 아빠가 보고 싶은 거예요. 가물가물해요. 그래서 황제한테 찾아가서 나 고향으로 갈라요. 가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황제가 인재를 보낼 수 없다 해가지고 여러 차례 말렸어요. 그러나 2번, 3번 찾아가서 끝까지 가겠다고 우기니까 선물을 많이 주어가지고 보냈습니다. 최천 선생님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니까 통일신라 말기가 되어가지고 나라가 망할 지경이야. 전부 다 간신들만 득실거리고 그래서 시무책 10조라고 하는 글을 써서 임금한테 올렸더니 임금한테 올리기도 전에 거기 있는 그 간신들이 다 읽어보고 쓸데없는 소리 야가 유학 갔다 오더만 유학파 잘난 체한다고 그래가지고 천대하고 무시하고 무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시무책 10조도 써먹지도 못하고 개혁하려 했더니 개혁이 안 돼요. 요새 개혁하기 어렵다. 검찰 개혁하기도 어려운데 나라를 다 개혁하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요새 조국 장관도 불쌍하게 되었잖아요. 어찌 개혁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 최천 선생이 개혁안을 낸 거예요. 이래 다시 나라가 살아난다. 그런데 받아주질 않으니까 부산에 있는 바닷가에 가가지고 울면서 시를 지었습니다. 그 대를 해운대라고 그래요. 해운은 최치현 선생님의 자요. 이제 기록에는 자만 2개 전해요. 고운 또는 해운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 자를 따서 해운대. 대는 약간 높은 곳에 지어진 것이 대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목대, 오목대, 뭐 관상대, 뭐 이렇게 기상대 있는데 첨성대 약간 이렇게 높이 되어 있는 거. 지금의 부산의 해운대는 최천 선생님 이름 따서 지은 지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운대는. 그러고 나서 조정에 돌아와서 저는 지방 관리로 나가서 마을이나 다스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조정 간신들이 너무 좋아한 거예요. 이것이 나간다니까 기분 좋은데 경주에서 가급적이면 멀리 보내려고 그래야지 잘 안 나타나거든. 복잡한 것이니까 멀리 보내려니까 그리 보낸 것이 태인이요. 여기.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천만다행이지. 간신들이 건의해가지고 저기 그러니까 백제 땅 멸망한 백제 땅이 이쪽에까지 별로 안 알아줘. 혹시 저기 경기도나 이게 충청도 같으면 좀 알아주는데 전라도 먼 땅이니까 경주가 그때 서울이었으니까 정반대 별로 한직으로 내보낸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래서 여기가 지금 무성서원도 세워지고 이게 태인이 이제 태난 선비문하고 고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통일신라 시대 때 간신들이
우리 최천생을 내보낸 그 덕택이 우리 고장에서는 굉장히 큰 좋은 점이 됐어요. 전화위복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최천생은 그래도 여기 와서 교화에 힘쓰고 또 백성들이 신처럼 추앙했습니다. 제가 아까 공부의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최천 선생님은 백성들이 너무나 존경한 나머지 흠모한 나머지 신으로 모실 정도로 이 마을에 태수 지금으로는 군수로 오셨는데 태인 군수로 오셨는데 그렇게 신으로 추앙했습니다. 여기서 몇 년 근무하시다가 함양 태수로 옮겼는데 경상도 쪽으로 조금 낫죠. 좋은 데로 발령난 거예요. 전근 가신 거예요. 여기 아주 전라도 산골짜기 있다가 경상도 함양이면 그래도 경주에 가까운 편이니까 여기보다는 그래서 그쪽으로 가실 때 그 우리 여기 있는 주민들이 태인에 있는 주민들이 살아있는데 사당을 지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걸 생사당이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분을 거의 신으로 보시면서 사당을 지었는데 그 이름이 태산사예요. 그때는 여기가 태산이거든 지역이. 그리고 여기 이제 무성서원 이 건물 뒤에 저기 위패를 모신 곳 있잖아요. 최천생 위패 모신 곳에 지금 간판이 태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태산사가 이름은 지금까지 태산사로 전해 내려온 것입니다. 근데 최천생님이 신이 공부의 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존경의 대상으로서 신이 되었다. 최천생이 그렇게 유명하신 분인데 나중에는 최천생이 과연 신이 되었어요. 나중에는 함양 태수를 하시다가 세월이 많이 흘러서 가여산 그 팔만대경령이 있는 해인사에 들어가서 홀로 공부하고 후진을 가르치다가 돌아가실 때 됐는데 종적을 감춰버렸어요. 신선이 돼서 하늘로 갔대요. 마침내 신이 되어버려가지고 최천생이 무덤이 없어요 지금 현재. 그래가지고 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신이 된지 알아요 지금. 그거 불신하면 큰일 나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공부의 신, 백성들의 신 죽어서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죠. 우리 국문학자들이 대문장가 또 가장 위대한 학자 누구냐? 자타가 다 그렇게 최천 선생이라고 해요. 이제 그런 분을 여기서 모시고 있었는데 이분이 백성들하고 잘 함양에 가면 상림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상림공원. 거기도 물에 풍수 피해가 많으니까 바람 피해가 많으니까 나무를 심어가지고 백성들을 편하게 했어요. 상림에 가면 이제 최천 선생님이 흉상도 있고 뭔 기록도 많이 써놨어요. 근데 여기 태인은 마음 써놓은 것도 없고 지금 최천 선생님 동상도 없어요. 정국이 선생님 동상은 저기 있어요. 우리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돈이 없는 것 같아. 경기가 없어서. 그것도 좀 많이 해놔야 돼요. 최천 선생을 모시는 곳은 여기 이제 영정과 또 위패를 모시고 있을 뿐입니다. 사실은 우리 전라도는 돈이 없고 유선지심이 좀 부족해서 그런가 어쩐가 몰라도 그런 것을 잘하네요. 제가 한 예를 들겠어요. 정읍 덕천 그 천곡리 출신의 여산송씨 여기도 여산송씨가 많이 삽니다. 이 태인 칠보에도 여산송씨 송상현 선생이 동네 부사로 있다가 임진왜란 때 외적을 막다가 제일 먼저 돌아가신 분이거든요. 그분을 위해서 부산 동래군가 그쪽에다가 해운대군가 그쪽에다가 송상현 선생의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정읍 사람인데. 근데 정읍 사람들은 송상현 선생이 정읍 사람인지도 모르고 지금 살고 있고요. 그리고 송상현 선생님 비석도 하나도 없어요. 약간 그런 것들이 좀 우리 지역이 그쪽 사람들이 좀 보수적이라서 옛날 사람들을 모시기를 잘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좀 개화가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모르지만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최천 선생님이 그런 분이셨는데 근데 유상곡수를 차려가지고 풍류를 즐겼었습니다. 풍류를. 술잔도 나누고 노래도 부르고 최천 선생님 바둑도 두셨습니다. 그런 놀이도 하고 백성들과 더불어 소통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고 풍류를 즐기기 위한 것도 있었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풍류라고 하는 것은 곧 음악이 연주되기 때문에 한 5분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풍류는 아까 우리 심희택 교수님이 음악에 대해서는 전문인데 제가 그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아까 검은고 연주 있었잖아요. 우리 선조들이 검은고 달인들이 많았는데 특히 정국인 선생이 여기 태인에 사셨잖아요. 사시면서 상춘곡도 짓고 전체에 가면 정국인 선생님 동상도 있고 정 선생님 비석이 있어요. 사료관 여기 태산 선비문안 사료 안성열 관장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가면 있어요. 태산에는 최천 선생님도 있고 대표적으로 여기 입회 모신 분이 정국인 선생이에요. 랭킹 2위로 신잠 선생님 모셔져 있고 또 송세림 선생님 모셔져 있고 정원충 선생님, 김양목 선생님, 김관 선생님 이런 선생님들이 모셔져 있어요. 입회가. 이분들 정말 이 지역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을 모셔놓고 요림들이 제사를 지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국인 선생은 가야금의 명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촌 신음 선생이 가야금의 명인이었다고 전국적으로 유명했다고 그러고요. 면왕정 송순 선생은요, 여기 입회 모신 송세림 선생님 제자인데요. 그 담양 사람이죠. 면왕정 송순 선생은 가야금 전문입니다. 가야금의 달인이었습니다. 검은고 쪽이 아니고. 그래서 옛날에 여기 이 지역에 살던 분들이 풍류를 즐기시면서도 음악을 실제로 많이 즐기셨다. 검은고. 그러면 풍류의 조건이 검은고도 하나 있습니다. 이게 악기를 연주하는 시간이 있어요. 가야금이든 검은고든. 대부분 조선시대의 남자들, 선비들은 검은고가 대부분이었어요. 유난히 지금 면왕정 송순 선생만 가야금 전문이요. 대부분 검은고 전문입니다. 선비들이. 근데 이제 그 검은고 악기가 있어야 되고요. 맨 처음에 주로 누정이 있어야 돼요. 풍류를 즐기려면 장소가 이를테면 누가 있고 정이 있고 그런데 합쳐서 누정이에요. 누정이 한 단어가 아니라 조선시대는 누 따로 있고 정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루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곳에서 특히 물이 앞에 흐르고 절벽 있는 곳에 설치된 건물이 지어져 가지고 거기서 풍류를 즐기고 놀이하는 곳이 루예요. 대표적으로 물이 잘 흐르고 있는 게 촉성루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강원도 쪽 가면 죽서루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안 가봤지만 부병루가 그래야 평양의 부병루. 대표적인 아름다운 루입니다. 그러면 호남 제1 최고 아름다운 루가 어딜까요? 남원 광활 루자는 광활루고 호남 그다음에 정자는 설문회자에 백성들이 안정하는 곳이다. 그렇게 편히 쉬는 곳이다 하는 뜻이에요. 주로 쉼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모정은 정자 들어간 모정은 어른들이 피곤하면 낮잠 자고 쉬는 곳이에요. 마을에서 회의도 하고 이 정은 원래 백성들이 쉬는 곳이라는 뜻이라고 설문회자에 풀이되어 있어요. 이제 정도 각 곳에 있는데 호남 제1정은 태인에 있는 피양정이에요. 피양정보다 아름다운 정자는 없습니다. 정자 들어가는 걸로.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영남에 있는 제1정은 관덕정이고요. 영남의 제1루는 영남루예요. 밀양에 있는. 그게 이제 또 문도 있어요. 호남 제1문 어디예요? 풍남문이에요. 이게 가장 아름다운 그 문으로 된 게 풍남문이 가장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하튼간에 이렇게 각각 그러면 이게 루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주로 시를 읊고 또 악기를 연주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악기가 있고 그 다음에 누정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그 다음에 시를 읊습니다. 돌아가면서 시를 읊고 거기에 뭐가 하나 빠져 있습니까? 술이 빠져 있어요. 그 안 돼요. 빠지면 안 돼요. 술도 필수 조건입니다. 그 술 먹고 취하라는 게 아니라 그 분위기. 그래서 시를 지으면서 한 잔 먹고 돌아가면서 술장에 돌아오면 물에다 띄워놓고 돌아오면 한 잔 먹고 시 읊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굉장히 낭만적인 분위기였었죠. 그것은 풍요 속에서 아름다운 좋은 목민관이 나와가지고 최춘 선생이나 신잠 선생 같은 분이 나와서 또 정국인 선생 같은 목민관은 아니지만 와서 향약을 이 지역에 뿌리면서 향약이
원래 중국에 그 여시 향약이 시작됐는데 남전리에서 시작됐거든요. 여기 태연 고연내 향약도 마찬가지로 남전에서 시작해서 연마을이 남전리요. 그렇죠? 향약 때문에 남전리라고 적은 거예요. 중국에 그 모방해가지고 적은 것이죠. 여하튼간에 이런 정국인 선생이라든가 신자는 선생, 최천 선생 같은 분이 계시니까 여기 다 유입해 보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훌륭한 농민관으로 와서 말을 잘 다스려서 풍류가 발달했던 곳이었다. 일단 1부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20분씩 3번 끊어서 해야 되거든요. 숨 쉬고